죽은 척 누워있는데 아내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장우석입니다. 평범한 자영업자로 살아온 제게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닥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몸은 온통 쑤셔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건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 정신은 흐릿했고 왜 병원에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눈을 뜨려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더군요. 그런데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 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는데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제발 이대로 안 깼으면 좋겠어.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대화가 이어지자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유진과 함께 있던 남자의 이름은 장도연이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죠. 두 사람은 제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안심하는 분위기였고 만약 제가 죽는다면 회사와 재산이 모두 자기들 손에 들어오게 된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리 김지은 씨를 횡령 혐의로 해고시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은 씨는 저희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했던 직원인데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짜고 제 죽음을 바란다는 것,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7회를 함께한 아내가 이럴 줄이야. 두 사람은 또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사라지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 이 대화가 꿈이길 바랐지만 몸의 통증과 생생한 목소리들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최지은 씨였던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다정하게 바뀌었고 마치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하더군요. 지은 씨는 제 상태를 확인하며 혹시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고 유진은 특별한 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두 사람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고 지은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죽으면 10억 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회사 자산까지 합하면 50억 정도 된다는 대화를 들으며 저의 존재가 돈으로 계산되는 현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박준호 과장은 제가 가장 믿는 동료였는데 그마저 해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인물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절반의 직원도 해고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GS 사건을 이용해 직원들을 협박하며 벌벌 떨게 만든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짜여진 음모임을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도 조작된 거였죠. 장도연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김지은 씨가 횡령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수진과 도연의 관계를 눈치챈 탓에 함정을 파고 미리 제거한 거였어요. 1,000만 원으로 회계사무소까지 매수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이가 갈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단순히 아내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분노로 끌어올랐고 더 이상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일단 의식을 잃은 척하며 정보를 더 모으고 정확한 기억을 떠올려 이 상황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무소까지 매수해서
완벽한 증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회계사무소를 매수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김지은 씨를 해고한 진짜 이유는 횡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가 유진과 도연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은 씨가 저한테 그 사실을 말했다면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래전부터 지은 씨가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했어요. 어쨌든 이제는 해고했으니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지은 씨가 정말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횡령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으니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자신이 다음 타깃이 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진과 도연의 대화를 통해서였어요. 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노숙자가 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철수라는 사람인데 자신이 저를 구해줬다고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노숙자를 김지은 씨가 돕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진은 사람을 시켜 알아봤다며 지은 씨가 병원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철수라는 노숙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준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사람은 혹시 그 노숙자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노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물었고 유진은 그 사람이 자기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저를 차에서 꺼내줬다고 한다더군요. 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도연은 그러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황했고 유진은 하필 그 시각에 노숙자가 지나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숙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 노숙자가 무언가 이상한 걸 봤을 수 있다며 직접 만나서 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대화도 나눴고 지은 씨도 함께 처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리라는 말이 소름 끼쳤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지은 씨가 그 노숙자에게서 뭘 들었을지 걱정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제 사고뿐 아니라 자신들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까지 들켰을지도 모른다며요. 그러면 그들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걸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철수 씨가 저를 구해줬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더 걱정됐습니다. 지은 씨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병원은 사람이 많아 조용한 곳으로 유인하자는 결론이 나왔고 유진은 지은 씨에게 제 소식이 있다고 말하면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 씨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는데 당연히 올 거라는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동시에 더 불안해졌고요. 두 사람은 이번 주 안에 일을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철수 씨도 같이 오게 하자고 지은 씨가 데려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계산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점점 더 위기감을 느꼈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외곽에 있는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녁 8시쯤 어두워질 무렵이라고 정했어요. 완벽한 계획이라며 서로 만족해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 정은지 씨가 병실에 들어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수진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노숙자가 이 환자를 구해줬다고 병원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해줬다며 걱정돼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지 씨는 그분이 아래층에 계신다며 올려 보내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유진은 거절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만나봐도 소용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역시 최철수 씨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은지 씨가 나가자 유진과 도연은 지금 정말 위기라며 당장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지은 씨와 최철수 씨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죽은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은지 씨가 조심스레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깨어 있으신가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고요? 괜찮으니까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은지 씨는 정말 깨어 계셨군요 라며 며칠 전부터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의 말도 들으셨겠군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들었다고 말했고 은지 씨는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사실 부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환자가 깨어나면 안 된다고 자주 말하던 게 너무 수상했다고 말했어요. 오늘 노숙자가 찾아왔을 때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그 점에서도 의심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상태로는 병원을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옷부터 구해야 했거든요. 은지 씨는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내일 새벽에 움직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은지 씨는 준비해 주겠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쯤 은지 씨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옷을 가져왔고 저는 그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직원 통로로 나가면 될 거라며 이 시간엔 보안이 느슨해 안전할 거라 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선 최철수 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은 씨를 먼저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진과 도연의 대화에서 지은 씨가 최철수 씨를 돌보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지은 씨만 찾으면 최철수 씨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고된 이후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과장에게 연락해 보는 거였습니다. 준호라면 지은 씨 소식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공중전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라 놀란 준호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지은 씨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지은 씨가 해고당한 후 울면서 전화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은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시내 한 카페에서 노숙자로 보이는 분과 함께 있었고 그 사람이 다쳐서 지은 씨가 돌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저는 그 카페의 위치를 물었고 준호는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유진과 도연이 오늘 저녁 그 둘을 만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안을 둘러봤지만 김지은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니 매일 오시는데 오늘은 아직 안 오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쯤 오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은 씨가 어떤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최철수 씨인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사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와 최철수 씨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지금까지의 상황과 수진과 도연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사모님이 그런 분이었다니 믿기 어렵다며 말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한 사람이 맞다며 반가워했어요. 그는 그날 밤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 소리를 들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가 가드레일에 박혀 있었고 저는 의식을 잃은 채 차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꺼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그때 사고 현장 근처에서 어떤 남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어둠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녀가 유진과 도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최철수 씨의 증언으로 확실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너무 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고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유진과 도연이 두 분을 만나려 한다는 계획을 알려드렸습니다. 절대 그 약속 장소에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진과 도연에게 제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최철수 씨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박준호 과장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준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유진과 도연이 지은 씨와 최철수 씨를 만나려는 장소에 먼저 도착해 숨어 있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이 범죄를 모의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유진이 병원에 가서 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그래서 간호사 은지 씨에게 제가 병원에 있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지 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유진과 도연이 정한 외곽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으로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미리 도착해 숨을 곳을 찾고 녹음기를 세팅하고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저녁 8시쯤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지은 씨와 최철수 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나타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유진은 왜 안 오는지 이상하다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도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걱정하며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연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뭔가 알고 있다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 씨와 최철수 씨를 진짜 해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유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사고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불러낸 것까지는 계획대로였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나타나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를 차 안에 그대로 두어 죽게 만들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철수 씨가 저를 구해줬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명백한 살인미수였습니다. 유진은 당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며 그래도 제가 의식을 잃었으니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계속 밀어붙였다는 거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끝까지 대화를 들으며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도연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과 유진의 관계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륜이었지만 점점 제 재산을 노리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엔 단순히 이혼하려 했지만 재산 분할로 절반밖에 못 가져간다는 걸 알고 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계획한 거였죠.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혜 씨를 해고한 과정도 다시 얘기했습니다. 지은 씨가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채자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회계장부 조작, 회계사무소 매수 등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그런 수단을 쓴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면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였죠. 시간이 더 지나도 지은 씨와 최철수 씨가 나타나지 않자 두 사람은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한 저는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어떻게 여기 있냐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들었고 전부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은 오해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도연은 제가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따졌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 김지은 씨, 그리고 최철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미리 약속한 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도착한 거였어요. 준호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주었고 곧 도착할 거라 했습니다. 유진과 도연은 완전히 당황했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살인미수, 사기,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제 목숨을 걱정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간호사 은지 씨는 제가 돌아오자 정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됐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입원 치료를 더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녹음한 내용, 최철수 씨의 증언, 각종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고 유진과 도연의 범죄 사실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계 장부 조작은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한 끝에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김지은 씨의 결백함도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기뻐했고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괴로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 씨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 말해주었고 최철수 씨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최철수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했지만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박준호 과장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주었고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회사를 다시 정상화해야 했습니다. 유진과 도연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며 조작된 서류도 전부 원상복구해야 했습니다. 특히 김지은 씨는 꼭 다시 회사로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회사 운영이 어려웠을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놀라워했고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은지 씨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앞으로는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말해 주었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은지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지 씨가 퇴원길에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커피 한잔 하자고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은지 씨는 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도와준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사에 돌아가자 직원들이 모두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지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전 직원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유진과 도연이 저지른 모든 일들, 그리고 김지은 씨가 얼마나 억울하게 해고당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7회를 함께 살았는데도 그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더 좋은 회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지은 씨에게는 다시 복직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그녀도 결국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저는 지은 씨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사양했지만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철수 씨에게도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 같은 사람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저는 능력보다 인품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최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감동한 표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준호 과장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충성과 능력을 인정해 승진을 제안했어요. 준호는 정말 기뻐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는 점차 정상화되어 갔고 저는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과 도연의 재판이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 최철수 씨의 증언, 조작된 회계 장부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증명했죠. 검사는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거였어요. 유진 측 변호사는 우발적인 감정 싸움이었다고 주장했지만 2년 동안의 치밀한 계획과 회계사무소 매수 등 모든 증거가 계획된 범죄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과 도연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해를 끼쳤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도연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들의 재산을 노린 전력이 있었고 유진은 자신이 도연에게 속았다 주장했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녀 역시 적극 가담했음을 입증했어요. 특히 저를 유인했던 문자 메시지조차 그녀가 보낸 것이었죠. 저는 참으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컸습니다. 김지은 씨와 최철수 씨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자신이 겪은 일들과 사고 현장에서의 목격 내용을 침착하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남녀가 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모습에 대한 최 씨의 증언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어요. 박준호 과장은 회사에서 벌어진 내부 상황을, 은지 씨는 병원에서 있었던 이상한 행동들을 증언했습니다. 수진이가 제가 깨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했던 말들도 포함해서요. 모든 증언과 증거들이 일치했고 그들의 범죄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고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재산을 노린 부부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으니까요. 판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사기, 명예훼손 등이었고 한유진은 징역 10년을, 장도연은 과거 전과까지 고려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들은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비로소 진짜로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지혜, 최철수, 박성진,
정은지가 모두 저를 축하해 주었고 덕분에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그들에게 간단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고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죠.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민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믿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회사 정상화부터 착수했죠. 유진과 도연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김지혜는 고객관리 매니저로 승진했고 이는 그녀가 겪은 고생에 대한 보상이자 능력을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지혜는 정말 기뻐하며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고 고객 응대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심하고 친절한 그녀의 성격이 고객 관리에 딱 맞았던 거죠. 박성진도 운영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일에서 보여준 충성심과 판단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성진은 승진 이후에도 늘 겸손한 태도로 열심히 일했고 회사 전반의 운영을 책임지며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최철수는 보안 및 물류 담당을 맡았고 처음엔 스스로 걱정했지만 저는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매우 성실하게 일했고 특히 야간 보안 업무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반엔 직원들이 조금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인품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이들이 철수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죠. 회사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유진과 도연 때문에 불안해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걱정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대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고 매출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은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움의 표현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지켜준 그녀는 이제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은지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점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고 아직은 연인 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조금씩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고 저는 은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유진과 함께 있을 땐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며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동반자를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이런 분을 만나게 되어 감사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은지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을 버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회사 사람들 역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김지혜는 은지 씨야말로 사장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분 같아요 라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박성진과 최철수도 은지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과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죠. 과거의 아픈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비록 완전히 잊히진 않더라도 더 이상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느 날 지혜, 성진, 철수 그리고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지혜는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도 사장님 덕분에 새 기회를 얻은 거예요 라며 웃었고 성진은 앞으로도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평생 감사할 겁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고 은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의미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발전했고 우리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은지와는 결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배신과 절망을 겪었기에 진짜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이 따뜻한 마음들을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보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삶은 다시 빛을 찾는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안히 깃들기를 바랍니다.